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제 이름은 동공부의 동공이에요. 그죠? 이 책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 동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경영을 어떻게 할지, 사람을 어떻게 잘 뽑고 그 사람들의 강점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돈과 연결된 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이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는 워낙 바이블 같은 경영 분야에서는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지식 근로자를 위한 창의성 넘치는 자기관리 지침서입니다. 1909년도에 태어난 피터 드리커가 1930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경영학의 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망을 2005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마존에서도 고위급 관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제가 세 번째 읽었어요.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헌책방에서 사고, 세 번째 제가 또 이 세 책을 샀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책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할 거고 오늘이 그 2부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셨나요? 네, 오늘은 화요일 밤 한 11시 반 정도 됐어요. 오늘도 정신없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왔고요. 여기 이제 경영 쪽을 제가 읽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지식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해주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강점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더욱 생산성 있게 만든다.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들 또한 이러한 제약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이제 뭐 기업 방침상 허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정부가 금지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강점들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약 요소가 많죠. 근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제약 요소들에 대해서 빨리 제거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빠르게 시행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할 능력이 없음을 불평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가고 또 실천을 한대요. 그 결과 다른 동료들은 그토록 짓누르는 제약 요소들을 그들을 종종 괴롭히고 따라다니는데요. 그런 걸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 요소들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결코 다른 유형의 사람인 척하지 않는데요. 그는 자신의 성과와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선두주자들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두주자의 성과가 올라가면 평범한 사람들의 성과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 경영자는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를 다 올리기보다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그런 평가를 막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선두주자 한 명의 성과를 올리는 쪽이 더 쉽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제 뭐 임원들이 혹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런 쪽으로 성과를 올리니까 선두주자 한 명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최고 경영자의 임무는 인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개개인이 가진 온갖 장점과 건강 및 야망 등을 활용해 전반적인 성취 능력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인간을 바꾸지 않아요. 개개인의 온갖 장점들을 다 모아요. 건강, 야망 등을 활용해 전반적으로 성취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에 아랫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능력이 없어서 이제 윗사람들이 막 욕하고 이러니까 그때 옛날에 저 있을 때 한 CEO 분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거 아닌데,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냅두라고, 그냥 지 하는 일 잘하게 놔두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그냥 하게끔 하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방법. 일이 많으면 뭐부터 할지 봐야 되겠죠. 집중의 필요성은 지식 근로자 직무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 공헌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보다는 이룩해야 할 공헌들이 언제나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근로자가 해야 할 공헌을 분석해보면 중요한 과업들이 늘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반면에 지식근로자의 시간을 분석하면 진실로 공헌해야 할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극과 극이죠.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없고. 높은 수준의 공헌에 초점을 맞출수록 다른 일로 방해를 받지 않는 상당히 긴 연속적인 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바쁘기만 한 업무 대신에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업무에 힘을 쏟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했었던 거죠. 업무 시간이 없고 할 일은 많고 반드시 결과를 산출해야 돼요. 기회가 결과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딱 정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은 하나의 다목적 도구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위대한 다양성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한 가지 과업에 능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온갖 능력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과업에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집중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딱 정해서 모든 이들의 개개인의 그 다양한 능력들을 거기에 바로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영을 하시거나 여러 사람들과 무슨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사업체를 살 때는 이렇게 딱 중요한 걸 정해서 모든 이들이 강점을 활용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수행하라고 해요. 언뜻 보기엔 많은 난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대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라. 지식근로자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1의 법칙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과거와의 단절이다. 그래서 바로 잊도록 과거의 일은 매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신의 목표 또는 조직의 전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식근로자는 모든 계획, 모든 활동, 그리고 모든 과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하다 보면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되면 뭔가 잘못됐을 때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는 거죠. 그는 늘 이것은 아직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관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그는 그 일을 중단하며 자신의 업무 가운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소수의 다른 과업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바깥치기 하는 거죠. 갈아치워라. 다른 일로 빨리 해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 아까 말했죠. 여기서 좀 좋은 말이 나와요. 분석이 아니라 용기가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진정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결정한다. 와, 분석이 아니라 용기로 우선순위 결정을 하래요. 자, 우리는 분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선택해라. 미래에 가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와, 이것도 아마 첫 장에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거를 하려고 지식근로자가 목표 달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결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 자신의 독자적인 방향을 선택하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에 편승하지 마라.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무난하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 뚜렷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좀 더 높은 목표를 노려라. 예, 무난한 거 하지 말래요. 좀 더 튀는 거, 뚜렷이 차이를 낼 수 있는 거를 하라. 여기 또 좋은 말이 있는데요. 기업계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는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 다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의 사업을 다소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하래요. 보통 이제 우리 사업을 하면 모방부터 시작해라, 괜찮다라고 하는 책들도 많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확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씩 바꿔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같은 새로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험하고 힘들고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래요. 뭘 해도 불확실하지만 기회를 결과로 전환하는 것. 지금 반복해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아요. 기회를 초점을 잡으라 했죠. 기회에 초점을 잡고 그 기회를 결과로 전환시키는. 그게 바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 힘들고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회를 딱 잡아서 그걸 바로 결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래요. 네.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거는 과거의 균형을 그냥 회복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영어로 써 있었겠죠. 근데 지금 한글로 다 번역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방법. 와, 여기도 줄이 많은데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네, 이해 가시나요? 문제 해결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래요. 저번 시간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절대 하지 않도록 했어요. 소수가 말한 거여도 그게 충분히 고민해야 될 거라면은 시간을 길게 두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장일치여서 딱 그걸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그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 경영자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예, 같은 말입니다. 최고 수준의 개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소수의 중요한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중요한, 소수지만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속도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복되죠. 더 속도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충분히 곱씹어보고 결정을 한다. 수많은 변수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재주를 오히려 허점이 많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징후라고 간주한대요. 그렇게 빨리빨리 많은 일들을 막 처리하고 이러는 거를 재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의사결정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한다. 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네, 어떻게 해라 이런 말만 나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고요. 그들은 기교를 발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영리한 결정자가 되기보다는 건전한 결정자가 되기를 바란다.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 있으면 되게 독특하고 뭔가 좀 멋있고 뭐 이런 결정자가 되고 싶죠. 예, 굉장히 기교도 발휘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영리한 결정자가 되지 말고 건전한 결정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제가 목표 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목표 달성 항상 제가 1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상도 많이 받고 항상 잘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좀 기교도 부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물론 정직하긴 했는데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 정말 영리한 결정자가 되려고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진 않았나 싶어요. 되게 찔리는 말이고요. 이제는 좀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익으면 수구리듯이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제가 막 까불었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아래 사람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많이 반성해요. 반성하고 어느 순간 되게 부끄럽고 막 이렇게 몸서리 쳐지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과거에 참 내 모습이 저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건전한 결정자가 되라고 딱 짚어주네요. 정말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책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 스승이고 저를 잡아줄 수 있고 반성하게 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좀 성장하려면 반성적 사고를 가져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까불다 보니까 다 잘하니까 잘한다는 말 들었으니까 되게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면 또 많이 성장을 하겠죠. 여러분이 아마 저 성장하는 모습을 아마 직접적으로 지켜보실 것 같아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한다. 어떤 거를 고려할까요? 1번, 문제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 아까도 말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가를 곱씹어보라고 했죠. 그들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일반적인 것으로서 오직 새로운 규칙, 즉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인데 저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명세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영어는 뭐냐면 The definition of the specifications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글로는 명세서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명세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문제의 해결이 만족시켜야 할 명세서, 즉 경계 조건, 경계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boundary conditions래요. 이 경계 조건, 이건 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전적 의미가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논할 때 그 공간의 불연속적 경계면 이래요. 예컨대 물과 공기. 어렵네요. 그렇죠? 하여튼 주어져 있는 조건, 이런 거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 안에서, 경계 조건 안에서 여러분이 문제의 해결이 만족시켜야 할 명세서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대요. 이들은. 세 번째,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올바른지 깊이 생각했대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 중간 직급자, 이제 그 조직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뭐 큰 곳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딱 제가 이제 발령을 딱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그 CEO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질문할 게 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떨리는 자리에 사장님 방에 있었으니까 엄청 떨렸는데, 새로운 어떤 선장으로서 이제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몇 가지 질문을 적었었어요.
질문이 뭐 한 4가지 적었어요. 내가 이런 대표님을 만났을 때는 뭐든 얻어가야 되겠다. 제가 막 떨고만 오면 안 되겠다. 제가 떨자고 가는 건 아니니까 얘기도 다 듣지만 이런 분을 만났을 때는 저도 꼭 뭘 얻어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4개를 적었어요. 4개를. 그 다이어리에 딱 적었는데 4개를 다 질문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하나를 딱 질문했어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갈 때 가장 제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의 그 키워드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 방향으로 하게나, 뭐로 하게나, 이런 걸 집중하게나, 뭐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을 하게나, 뭐 이런 식의 말일까? 근데 제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그걸 꼭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잘할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되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되게 당황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한 몇 초 생각하시다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른 것에 대해서 꼭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되게 짧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조폭들이 뭐 바르게 살자 막 이런 거가 순간 생각날 정도로. 근데 정말 그 조언을 저는 뭐 결국 그분하고는 이렇게 막 잘 돼서 헤어진 건 아닌데 그때 그걸 듣고 적었어요. 보다 바르게 살자 막 이래가지고 조폭인가 막 이랬는데 그걸 이렇게 나중에 보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제 결정을 보잖아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바른 결정을 하는가 였었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꼭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3번에 그게 있어요. 올바른지, 올바른 것을 판단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실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의 타당성, 목표 달성 정도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비교해서 검증하는 것.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증하고 다시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바꿔야 된다라면 그때 점검하라고 했죠. 다시 내용의 목표를 바꿔야 되겠죠.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목표를 달성할 때 상상력이 혹시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해요. 오늘 어떤 자료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일을 많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이걸 하게끔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이거는 하기 싫어하지만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넣어보자. 그래서 순간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어떤 걸 하나 싹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를 보여줬더니 직원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아주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력 되게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 좋은 생각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뛰어난 상상력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소한 것도 아니다. 상상력은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잠재되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 이용하라는 거죠. 상상력을 끌어내서 자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꼭지를 틀지 않으면 상상력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꼭지야말로 논의되고 다듬어진 반대 의견이다. 반대 의견 많이 여러분 이끌어내시나요? 저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반대하지? 그리고 반대 안 하고 다 이렇게 뭐 갑시다 이러면은 회의도 너무 재미없어요. 저만 얘기하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는 어때요? 아니면 이런 이유에서 반대하고 뭐 상상력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야 재밌어요. 이리 부딪히고 또 검증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 그 일본인 책 중에 제목은 제가 까먹었는데 일본의 이제 한 기업에 굉장히 유명한 CEO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어떤 걸 봤냐면 워낙 이제 상상력도 좋고 일을 잘하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걸 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임원들 앞에 앉아 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오늘로부터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사직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한 퇴사하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이 중요한 CEO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회의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결정되는 걸 보면은 60%가 다 나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 40%밖에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은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견이 낸 걸 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의 의견들이 더 훨씬 많아야지 내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60%가 최종 결정이 된다라는 건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냉철하게 해서 임원들이 난리 났다는 책이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또 등산을 좀 좋아해가지고 산을 좀 다니면서 중간에 참 이상한 짓을 좀 했어요.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막 간식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는 데서 오이 먹고 이러죠. 산에 가면 사발면 먹고. 근데 저는 그때 앉아서 이 책을 펼쳤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 문장이 지금 기억이 나요. 내가 말한 거의 60% 이상이 모두 다 정책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 의견은 의사결정자에게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엄청 중요하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이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지기에는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한다. 필수 요소입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반대 의견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자신과 동료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반대 의견은 그럴듯한 의견을 올바른 견해로 바꾸며 올바른 견해를 훌륭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해준다. 박수가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죠. 혼자 일하고 혼자 성공할 수 없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다 의견을 내고 이 반대 의견으로 더 올바른 견해를 끌어내고 훌륭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해준다. 와, 너무 통쾌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하나의 행동 방향만을 많이 정당하고 다른 행동들은 모두 틀렸다는 가정 아래 출발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일본 사장님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라는 가정을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들이 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로부터 시작한다. 와, 이거 읽으면 진짜 훌륭한 경영이 될 것 같아요. 경영인은 그의 감정이 아무리 고정되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되고 또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대 의견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이 왜 격해질 때가 있죠. 저 이거 너무 공감해요.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욱했거든요. 욱 했는데 정말 캄다운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조금 다른 사례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욱했을 때 다른 직원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좀 다르지만 생각났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대 의견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거 저는 이 책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처음 봤어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들은 반복되는 데가 많거든요. 의사결정은 중요한 일부터 해라.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의사결정은 진정 필요한가? 어떠신가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결정도 결정이다.
굳이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진짜 필요한가 생각했다가 필요 없으면 하지 말래요. 무결정도 결정이다.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말래요. 뭐라고 예시가 있냐면 외과 수술과 같대요. 외과 수술은 육체라는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간섭이므로 언제나 쇼크사라는 위험을 동반해요. 그쵸? 사람이 내가 딱 배를 열었어. 근데 확 죽을 수도 있어요. 쇼크사가 와서. 그러면은 살리려고 수술했는데 열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이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적응증의 매뉴얼이 있어요. 딱 거기 맞아야 개복이 들어가요.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도 설명할 때 이런 이유에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어도 열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왔을 때 이거는 해도 소용이 없다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보호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결정자는 무결정도 결정이다. 굳이 하지 않아야 되면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겠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후반에 아주 훌륭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식근로자의 4가지 현실. 지식근로자가 좀 불편한 현실이 있죠. 지식근로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누군가가 지식근로자를 활동 차원에 따라 정의 내리려 한다면 그는 아마도 지식근로자를 조직의 포로라고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자꾸 그의 시간을 빼앗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빼앗기고 있고요. 또 할 수 있는 게 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납니다. 두 번째,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살고 있고 또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일상에 쫓겨다니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이 있죠. 지식근로자로 하여금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세 번째 현실은 그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식근로자는 자신이 공헌한 바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지식근로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식근로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내부를 가장 가깝고도 직접적인 현실로 인식하고요. 그는 조직의 외부를 두텁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보게 된대요. 대체로 지식근로자는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들이 좀 있어요. 이제 끝쪽으로 갑니다. 인간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개선, 인간 능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만능 천재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마윈의 책을 읽어봤거든요. 마윈이 이제 알리바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뭐죠? 까먹었는데 두 번째 회사를 만들죠. 그때 이 사람이 그 영어 교사였죠. 그쵸? 뭐 이류 대학의 영어 교사로 있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중국의 사업가로 성장을 하는데 컴퓨터를 일도 몰랐대요. 근데 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하게 하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발휘한 사람들은 더욱 그런 사람 잘 활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목표 달성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다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야만 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지식근로자의 직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 저도 조금 하나 하고 온 것 같아요. 결과는 한 1, 2주 지나야 됩니다만. 그리고 그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경영인들의 바이블이 되겠죠. 성과를 올리기 위한 첫 단계는 작업적인 절차이다. 즉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기록해라. 두 번째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온 걸 바로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죠. 기계적인 것에서 분석적인 것으로, 효율적인 것에서 성과의 관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는 강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행동 패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세, 기본적으로는 사람, 즉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의, 잘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이들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씩 빠르게 해서 일을 성취하고요. 다섯 번째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행동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인이 절로 성과를 올릴 만큼 넓고 확실하게 표시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이나 길목을 가르쳐줄 표지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인의 자기개발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만이 아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경력을 쌓아감으로써 새로운 작업 능력, 습관을 배워야 하며 때로는 낡은 작업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으면 이제 두드려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하는 유튜버들을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세게 말하는데 지식이나 기능이나 습관을 아무리 잘 익혔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인은 먼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250페이지 되는 지식근로자를 위한 창의성 넘치는 자기관리 지침서, 피터 드리커의 자기 경영 노트예요. 저는 이제 거의 중요한 말들을 거의 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리뷰를 2번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이 2번 비디오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은 것만큼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중간에 예시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관련된 거라 바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렇게 쭉 다니면서 듣기만 해도 아마 저희가 생각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한 12시 넘어갔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아주 힘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동공은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